서울시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신생아를 포함한 7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라크 현지의 우리 근로자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다음 주에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크게 늘고 있고 또 지역사회 감염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여전히 깜깜이 환자가 많다며 특히 길거리에 버려진 마스크가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다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밀봉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쓸 때도 버릴 때도 마스크 에티켓 잊지 마시고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타임스 전해드리기 전에요. 오늘도 이브닝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기분 좋게 한 주 마무리하시라고 깜짝 퀴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언제 퀴즈 나갈지 모르니까요. 오늘 방송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커피 쿠폰을 쏴드립니다. 자, 그럼 서울타임즈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 당정이 이 주택 공급 방안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가 모락모락 났었는데 이걸 청와대에서 확인을 해줬다라고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뭐 확인을 해준 셈이 됐는데요.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이 그린벨트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당정이 이미 그린벨트 해제 관련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어디 풀지 이렇게 정리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안 하기로 정리했다는 아니고. 그 모든 공급 방안을 다 고려하면서 그 방안 중에 하나로 그린벨트를 정리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서울시가 지난 15일에 국토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 뒤에 입장문을 냈는데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라고 뭐 그린벨트 푸는 것에 대한 반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상조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견을 조정하되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견을 조정해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없다면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서울시가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못하지 않습니다. 이걸 서울시가 반대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그린벨트를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그린벨트가 자동으로 해제되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서울시와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하겠느냐. 서울시와 논의해서 뭐 타협을 해서 하지 않겠냐. 이게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좀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거 풀어달라. 이렇게 역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좀 봐야겠지만 뭔가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 또 재건축 재개발도 좀 뭔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공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전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전선에 나서서 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유고 상황이 됐고요. 게다가 지금 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부시장이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독립적인 하나의 그 토의 개체로서 그러니까 나서기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당정이 밀어붙인다라면은 이 서울시가 버티긴 좀 힘들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벌써 지금 뭐 그 주변이라든지 이제 그린벨트 뭐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막 있는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몰랐는데. 아니 지금 보면 그린벨트가 어디가 풀릴지 이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더라고요. 서초구 땅 보러 다니는 박정우 기자.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가 계속 오고 있대요. 그 두 지역이 사실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개발하고 남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또다시 아파트가 들어서기 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뭐 중개업소 얘기 들어보면 땅 주인들 매물을 많이 걷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땅 주변에 있는 아파트까지 매물이 또 없대요. 거기 개발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에 매물이 뭐 씨가 마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일각에서는 그린벨트를 푸는 건 뭐냐? 도시 팽창만 되고 계속해서 서울만 키운다는 거 아니겠냐. 이런 것보다 도심 지역, 정말 직장과 가까운 그런 지역들을 고밀도 개발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래서 미래 세대에 그 물려줘야 되는 그런 것들 지키고 대신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늘려가고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땅 보러 다니는 우리 박정호 기자 안 봅니다. 제가 뭐 중개사 얘기도 해갖고 네. 저기 정경도 국방부 장관하고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기 어디였죠? 저기 골프장 네. 이런 거 군부대 골프장 그리고 같은 그 거. 육사가 있는 곳이 어디였죠? 제가 갑자기 동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화랑대. 네 맞아요. 화랑대 쪽. 거죠. 네. 거기도 사실은 뭐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왜 육군만 거기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네. 정경부 국방부 장관이 15일 점심에 만났습니다. 그 만났다는 걸 보고 막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짐작하기에는 왜 만났겠냐.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만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양측은 이미 약속된 만남이었다. 2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달 전부터 땅 달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관련해서 아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거기에 대한 얘기만 나왔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렇죠. 이 군부대, 그러니까 군 골프장이나 예비군 훈련장, 그러니까 서울에 좀 남아 있는 이런 시설들을 외곽으로 옮기고 거기를 주택을 짓는 아파트를 짓는 곳으로 활용하라는 게 아니냐, 네. 그 협조 차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우리 박정호 기자님 땅 보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네, 굉장히 건실한 네. 네. 월급 다박다박 받아서 네, 집으로 가는 건실한 가장입니다. 네. 자,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어제 이제 TV 토론에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마이크 꺼졌는 줄 알고 사실은 이제 켜져 있는데 꺼진 줄 알고 했던 발언이 뭔가 조금 여러 가지로 화제가 네. 되어서 뭐 실검을 장악을 하셨습니다. 네. 이 발언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건데 이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발언이냐면 이 어젯밤에 MBC 100분 토론이 끝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이크는 꺼지지 않은 상황인데 프로그램은 끝났어요. 그런데 또 요새는 이 방송사들이 유튜브로 다 이렇게 선고를 전환시켜서 하잖아요. 바로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토론 프로그램 끝나면은 뭐 저도 항상 궁금한데 서류도 정리하고 진행자랑 출연자들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잖아요. 박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이 진 의원의 말이 녹화가 된 건데 이 전해드리면은 이 토론 상대자였습니다. 통합당의 김연아 비대위원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 이렇게 답을 했고 이 김 위원이 다시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 진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된 건 이 방송 토론 중에 한 얘기하고 이 녹화 이후에 그러니까 방송 후에 얘기한 것과 조금 네. 결이 다르기 때문인데 토론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끝난 뒤에는 뭐 안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게 좀 토론 맥락하고 무관하게 왜곡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발언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야권에서는 뭐 총공세가 펼쳐졌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솔직하게 얘기한 거다. 결국 집값 안 내려간다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진 의원은 청와대 근무하고 서울시 부시장도 했던 분인데 그렇죠. 이 정권의 위선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또 앞서서 매번 얘기했었던 김현미 장관의 해임론을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인상적인 건 정의당도 좀 비판을 했는데 네네. 김동균 부대변인이 이게 경솔했다,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그렇군요. 뭐
저도 봐서는 알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은 네. 이게 그냥 뭐 진솔하게 그냥 쉽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냥 또 다들 잘 아는 분들이니까 혹시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끝난 다음에도 원수같이 싸우고 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네. 몇몇 의원들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뭐 이 부동산 문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렇군요. 얘기를 하면서 좀 아쉬워하는 지지율이 서울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기는 했더라고요. 느낌이 네.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토위가 상임위인 의원도 한 명 좀 통화를 해봤는데 부동산 문제 해법 찾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이 일어서면서 얘기하니까 근데 계속 그 싸움이 이어지는 게 자신은 막 심성래 의원은 그게 싫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끊으려고 뭐 그럴 거예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한 게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진성준 의원님 아는데.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건넌 대화였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이해찬 대표라든지 뭐 김태년 원내대표는 뭐 굳이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더 궁금해요.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좀 했습니다. 네. 어제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 딱 발언이 나오네요. 예. 네. 그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격은 집값이에요. 그러니까 집값보다는 숫자, 다주택. 네. 집값보다는 다주택. 그리고 다주택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면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을 높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보다는 숫자를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봐야지 무조건 1가구 1주택 그게 비싸다고 해서 네네. 중과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좀 지금 정부와는 결이 다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 광폭 행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일단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네. 여권하고 목소리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고 일종의 좀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도 읽혀서 역시 뭐 대권 행보의 한 걸음 시작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주식 양도세 이야기가 이게 몇 주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였나요? 뭐 3천만 원 이상이면은 네, 2천만 원 이상이 2천만 원 이상이면은 20%죠. 20%를 내야 되는 그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 법안을 뭐 준비 중이다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이 네.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개선이 바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주식 양도세라는 건 주식 팔 때 내는 세금인 거죠. 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특히나 요새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네네.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이런 불만들을 좀 의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 여론을 이렇게 좀 보듬으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이 주식 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만 보자면 그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던 개미 투자자들을 좀 장려해 줘라 이런 네. 지시로 보이고요.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지시를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방향이 그렇게 좀 바뀔 걸로 보이는데 이 아까 그 부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기재부가 2023년부터 원래 발표를 한 내용은 국내 상장 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벌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2천만 원 이상부터 네. 20%의 세금을 물리고 혹시 3억을 넘게 벌었다면 25%의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원래는 세금이 국내 주식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아주 한정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주주이거나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논란이 됐고 또 이중과세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하는 데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네, 파는데 또 맞아요. 내라고 하니까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문 대통령이 이런 여론을 좀 고려한 걸로 보이고 이 특히 지금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세금에 대한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금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불만을 조금 보듬기 위해서 이런 발언과 방향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가부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네. 늦었다는 지적이 많았죠. 네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은자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이렇게 민간위원 6명과 함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그러니까 박 전 시장 의혹을 계기로 논란이 촉발됐던 피해자 호칭 문제. 피해 호소인 피해자. 이거를 매듭 짓고요.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로 부르기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합당의 이 비대위, 청년 비대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사건을 그러니까 섹스 스캔들.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방송용으로 했는데 그냥 거기서 나온 발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발언을 해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당 측에서도 뭐 수습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 이 긴급 비대위 간담회를 열고 일종의 이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석 비대위원은 말씀하신 대로 청년 비대위원이에요. 30대 비대위원인데 이 경고 조치하고 2개월의 활동 정지를 권고를 했고요. 왜냐하면 뭐 정식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한 건 아닌데 이렇게 징계를 권고를 하니 정 비대위원이 뭐 수용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뭐였냐면 이제는 조문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다. 두 가지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섹스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2차례 쓰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피해자를 좀 모욕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후에도 어제 이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조금 이 명확한 사과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이 긴급하게 조치를 한 걸로 보이고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이 발언 이렇게 징계 권고를 한 뒤에 한 발언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당에 좀 경고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말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했다. 되게 좀 무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차단하는 거죠. 조심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퀴즈를 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 오랜만에 우리 박정호 기자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퀴즈하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자, 오늘의 깜짝 퀴즈 나갑니다. 현재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부가 이것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방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의 이것은 강북구, 도봉구, 서초구 등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것이 해제될 경우에 서초구와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해당 지역 공인중개소에서 벌써 부동산 관련 문의가 쏟아진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저는 이 지역에 땅을 보러 다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보호를 위해 설정된 녹지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글자입니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자 박순봉 기자님 찬스. 네, 힌트 주셔야죠. 힌트를 드릴게요. 이 녹지 모양의 띠 이렇게 한글로 드릴게요. 답은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네, 녹지 모양의 띠. 네. 더 어려워졌나요? 아니죠? 어렵다. 아니, 너무 어려워요. 한국형 뉴딜 발표될 때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뉴딜, 하나는 이 땡땡 뉴딜. 앞에 2글자가 이겁니다. 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수준이 높으셔갖고 보내주신 분들은 야 진짜 놀랍습니다. 4글자. 네, 4글자입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저희가 4부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이 인질 외교에 활용될 수 있다. 대만이 민주 국가들에 대해 중국에 맞서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마자 지난 1월 시진핑 주석이 선언한 대로 중국의 다음 타깃은 대만이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었는데요.
그런데 차잉원 총통이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대만 내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해졌고 또 미국이 대만의 든든한 뒷배로 등장을 했죠. 자, 과연 대만 문제 어떻게 될지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공유식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만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 좀 든든하게 뒷배를 봐주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요새 분위기는 어떤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대만의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반중 정서 덕에 차잉원이 당선이 됐고요. 그렇죠. 압도적인 것도. 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의 그런 강한 정책이 대만의 반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만 내부에서의 그런 강한 반중 정서가 강한 거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오히려 대만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런 반중 정서를 더 표출하기 더 좋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콩 보안법이 인질 외교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말. 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질 외교는 사실은 이 중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이전에 네. 왕년 냉전 시기에 이제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도 이제 외교 전쟁을 하면서도 의뢰 있었던 일인데 특히 제일 걸기 쉬운 게 간첩죄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특히 보안법 같이 강한 법이 있는 나라는 네.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특히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른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정책에서 특히 이제 멍원조 같은 경우 이번에 네네. 화웨이를 이제 태클 걸는 과정에서 멍원조를 잡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캐나다 외교관들에 대한 그런 체포나 억류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인질 외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이것은 북한도 미국과의 상대에서 사실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그렇죠.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인질을 네네. 잡아놓고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보안법, 홍콩 보안법이라는 또 하나의 원래 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충분히 했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무기를 하나 더 네네.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추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외교관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면서 그렇죠. 약간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냥 추방을 이렇게 탁 하면은 또 똑같은 숫자를 상대국에서 또 추방을 탁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질 외교. 근데 조금 인질 외교 하면은 되게 좀 비열해 보이긴 해요. 네, 예. 듣기는 비열한데 사실상 많이 횡행했던 그동안 네. 국제사회에서 횡행했던 그런 이제 행위이기도 했죠. 근데 우리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멍원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화웨이의 CFO잖아요. 네. 그리고 화웨이의 다음 후계자라고 이야기들을 그렇죠. 하는 네. 인물인데 캐나다에서 이란의 제재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사실은 이제 기소를 했고 네. 그래서 캐나다에 어떻게 보면은 억류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죠. 송환하라고 지금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송환 안 됐죠?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멍원조는 송환되기 힘들게 미국에서 이제 처벌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미국이 네. 얼마나 강하게 나가냐에 따라서 화웨이를 얼마만큼 이제 타격을 줄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의 그 속은 아직 알 수 네네. 없겠습니다만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강하게 갈 것, 중국에 대한 정책의 네네. 강도를 알 수 있겠죠. 그걸. 근데 만약에 캐나다가 미국의 멍원조를 송환을 하면 그러면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캐나다 외교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외교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네네. 판결을 하진 않겠죠. 아하. 아마 추방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상당히 엄하기 때문에요. 네.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금 홍콩 같은 경우 홍콩 국가보안법에서 보면 홍콩반 이제 국가보안법에서 보면은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그렇죠.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어떤 것을 할지는 그당 이제 상황에 맞춰서 중국이 네네.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네. 걸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하자라고 대만이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글쎄요, 대개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만하고 수교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대만하고 수교에 하겠는데 지금 15개 나라인데요. 네. 그중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그렇죠. 보면 됩니다. 이게 예. 그런 나라도 있었나 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렇긴 하지만 대만과 이제 수교는 안 돼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많고요. 네네. 대만 여권의 가치도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보다는 이제 대만은 이제
반중 정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요새 유럽 같은 경우 코로나 19 이후로 네네. 이제 반중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좀 정세를 촉구한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에 조금 편들어 갖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쉽게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중국도 또 유럽 국가들이 이제 반감을 갖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워낙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겠죠. 대만은 사실 그 영향력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대신 미국이 거기에 힘을 들어준다면은 손을 들어준다면 이제 어떻게 조금 다른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겠을 겁니다. 그렇군요. 요새 그런 뉴스를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군사훈련이라든지 갑자기 또 뭐 항공모함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다는데 어떻습니까? 그쪽 분위기는? 구체적으로는 뭐 드러난 건 없는데요. 가끔씩 중국이 이제 군사 연습을 하면서 방공 18구역을 좀 쳐들어 가끔 이제 오고 그 비행기가 잠깐 이제 그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있으면서 이제 한번 대만의 대응을 이제 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예년보다 더 심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더 심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행위들이 보면은 대만의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이제 이 빈도를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국민당 정권이 마잉주 때 2008년부터 16년까지는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면서 안 하다가 사실 그 전에 뭐 좀 길게 넘어가면 9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하게 군사 연습하면서 이제 군사 위협을 했거든요. 그 미국도 그때 대응 훈련을 하려고 했고 그 정도로 셌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만이 처음으로 96년에 민주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서 이제 대만 독립적 항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먼저 이제 그렇게 이제 위력을 보여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그 천수입의 민진당 정권 잡으면서도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그거 위협을 하고 차이잉원 때 들어서도 이제 요새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대만의 위협도 있지만 미국에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만의 국내 정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또 미국이 워낙에 중국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보란 듯이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더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 전에 사실 차이잉원 전이 이제 마잉주 시대였잖아요. 마잉주 총통 때 그때는 중국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차이잉원 총통 들어서서는 차이잉원 총통이 워낙에 이제 또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니까. 근데 국민당 측에서도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반중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친중 반중이라고 나눈다기보다는 마잉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대만이 이제 2000년도부터 2004년에 1인당 GDP가 한국에 뒤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쭉 앞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못 뒤졌는데 이제 경제적인 쇠퇴 침체가 아주 심해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이라는 시장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된다. 양안 공동시장을 내세우면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우리가 이걸 깨야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92년에 있던 합의를 내세웠어요. 10월 공수라고. 그 합의가 어떻게 따지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은 동의하는데 사실 대만이 얘기하는 하나의 중국과 이제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하나의 중국인데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대만은 되게 하나의 중국은 많은데 너도 내가 대표다. 그러니까 옛날 나는 원래 내가 정통이라는 얘기죠. 근데 각자 표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만서는. 근데 중국서는 그걸 알면서도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어쨌든 합의했으니까 하면서 소위 말 ECFA라는 그런 경제적인 합의를 해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2008년서 16까지 지냈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만 경제가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대만 내에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차이잉원이 되면서 이제는 92년 합의는 절대 뭐 없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중국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그냥 92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사실상 이제 민진당은 아직도 당 헌장에 대만 독립을 지향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가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민당 입장에서는 그 지금 반중 정서가 가니까 그 일국 양제와 하나의 92년에 그 있었던 합의가
사실 이 같은 것은 아닌데 네네. 같은 것이랑 프레임이 돼버리면서 거기서 이제 아하.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걸 좀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완전히 막 뭐 반중 뭐 이걸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참 대만 정치도 그런 거면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은. 많이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가끔 저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느냐. 근데 네. 중국인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참 흥미롭게 돌아가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자, 중국은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홍콩 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만일 거다. 결국 마지막 목표는 대만일 거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일국양제 궁극적인 목표는 네. 대만입니다. 홍콩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제 먼저 하고 대만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의 모델로서 일국양제를 내세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홍콩의 사태를 지켜보고 또 대만 문제도 보면은 중국은 대만이나 홍콩의 국내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스케줄대로 혹은 자신의 이 정책대로 계속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제 관계가 얽혀 들어가면서 복잡해지면은 그렇게 만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네. 근데 그동안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대만 문제, 중국은 대만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만이 어떻게든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를 제치고 외치고 있고 현재 시진핑은 여러 가지 뭐 국내 정치적 문제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고 결국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뭐 21년 내년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2049년에 이제 네. 건국 10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의 그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 지금의 스케줄대로 가야겠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시진핑의 굳은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대만에서 뭐라 그러든 홍콩에서 뭐라 그러든 또 국제사회에서 뭐라 그러든 결국에는 이제 대만까지 해서 중국을 완성을 하겠다라는 게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죠. 저도 사실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좀 눈치도 보고 그러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욕먹고 그러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국내 정치에서의 어떤 그 역학관계도 있겠지만 네네. 그것은 이제 자세히 알기는 힘들거든요. 중국의 이제 국내 정치 특성상 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자, 대만도 근데 상당히 만만치 않게 요새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 뭐 예전하고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주고 있고 또 격상시켜주는 듯한 분위기도 있고 뭐 무기도 많이 샀어요. 뭐 이전에도 샀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무기 구매 부분에서는 꾸준히 이제 주기적으로 샀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중국과 싸웠거든요. 그때는. 근데 서로 뭐 알면서도 이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대사관, 미국 대표부인데 대사관이라고 부르지만 미국 대표부의 상징적이지만 그 미국 해병대가 이제 맞아요.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주둔이라는 표현 쓰기 뭐하지만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이는 그렇진 않지만 상징적으로 중국을 상당히 건드린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들어서면서 대만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중국의 아픈 곳을 콕콕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긴 한데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화만 내고 말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때릴 수도 없고 함부로 대만이라는 나라는 또 홍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역사적인 사실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뭐 지금 민진당 정권은 스스로한테 유리한 방향이니까 이것을 흘러가는데 국제사회 정세라는 게 지금 정세로 될지 누가 한 5년 전에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향후 5년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는데 과연 이제 미국의 정책과 미국과 중국의 그런 역학관계에 따라서 대만 문제도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그 국제사회의 변하는 모습, 국제 정세가 변해가는 모습,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몇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홍콩 사건이 있었을 때 대만 생각이 좀 많이 나서 제가 대만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또 연구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대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나중에 또 대만 이야기 궁금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공유식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하는 시간이죠. 뉴스 더 있습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자투리 뉴스 뭔가요? 네, 경찰 김규봉 감독의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아, 김규봉 감독 누구예요? 네, 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늘 네.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규봉 감독에 대해 네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금품 있습니다. 갈취까지. 그렇군요. 근데 네. 오늘이 고 최숙현 선수가 떠난 지 20일? 네, 네. 20일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네. 최 선수가 SNS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메시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0일 네네. 만인데요. 이후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전현직 선수 최소 15명이 김 감독과 운동 처방사 안주현 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가혹행위가 알려지자 잠적했던 운동 처방사 안 씨 지난 13일 체포돼 구속됐죠. 네네. 경찰은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선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배 선수들도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철저한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최숙현 선수 명복을 빕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실형 구형입니다. 아, 그 쌍둥이 자매? 네, 숙명여고 어. 시험지 유출 사건 네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단기 2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단기, 장기 네네. 구분하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네네.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검찰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지만 쌍둥이 자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성년자라서 네. 조금 이렇게 완화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세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네, 맞습니다. 네, 아버지도 사실은 징역 3년이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검찰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쌍둥이에게 실형을 구형한 건데요. 네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치른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서 이루어진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고 지적하면서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아유.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재판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닙니다. 네네. 검찰이 구형한 상태일 뿐이고요.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그렇군요. 좀 반성하고 잘못했다 뭐 이런 걸 했으면은 그래도 조금 양형이, 감안을 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성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뭔가요? 유튜브도 협찬은 협찬이다입니다. 아, 유튜브도 협찬은 협찬이다? 네. 안 해서 몰라요. 저 무슨 얘기죠, 이건? PPL 혹시 네네, PPL 을 알고 알죠. 계셔? 네네. 약자를 혹시 박사님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제품 배치라고 하는데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다비치 강민경 씨가 유튜브를 하다가 네. 이 PPL 장사 논란에 휩쓰였습니다. 에이? PPL 장사 논란? 네. 오. 그러니까 평소 두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일상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노출했는데 자신들의 물건이 여러 차례 소개가 됐고 네네. 이 물건들이 협찬 제품이었는데 그걸 밝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자기 물건처럼 보였던 거죠. 영상에 유료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아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협찬을 받은 거다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잖아요. 뭐 네. 슈퍼블로거나 이런 분들이 다 보면은 근데 안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유튜브뿐 아니라 각종 소셜 미디어에도 다 적용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를 어기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고요. 네네. 우선 한혜연 씨, 강민경 씨는 입장문을 통해 사과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일도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유튜브 자주 보지만은 네. 그럼 이게 조금 기준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9월 1일부터 더욱 강화된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SNS에 후기 등을 올릴 때 협찬이면 쉽게 인식할 만큼 크게 표시를 네네. 해야 되고요. 유튜브 등 동영상이나 실시간 방송을 이용할 때도 광고를 할 때 5분마다 협찬임을 5분마다? 밝혀야 합니다. 네, 음성이 됐든 자막이 됐든요. 그렇군요. 네, 표현도 모호한 용어가 아니라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는 9월 시행 전에 구체적 사례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많아요. TV 보다가 방송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거 볼 때 갑자기 안마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저 상황에서 왜 안마를 하고 있지? 그래서 시원하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예, 갑자기 막 무슨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이런 경우 맞아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소식 어떤 건가요? 네. 8월 14일은 택배 없습니다입니다. 8월 14일은 택배가 없어요? 네. 차 없는 날, 손 없는 날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사 택배 갈 때. 없는 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건? 네, 이 날도 이제 생깁니다. 바로 네.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국 택배 기사들은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연속 여름 휴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잘 됐네요. 네. 근데 이제 택배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 택배 없는 날이 지난해부터 도입됐는데요. 네네. 이때는 일부 노조원들만 쉬었고 올해에는 대부분의 택배 기사분들이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늘다 보니까 택배 업무도 늘고 그리고 올해에만 벌써 3분이 과로로 돌아가시는 사고가 네네. 있었습니다. 그 그렇군요. 택배 산업 출범 28년 만에 얻는 공식 택배 휴가. 택배 기사분들은 이때만이라도 몸도 마음도 좀 쉬셨으면 좋겠고 택배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때만큼은 택배가 좀 늦더라도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사실 또 공휴일이라서 예. 우리 조금 쉬었다가 가는 걸로 우리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철민 씨 보내드리기 전에 네.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녹지대 4글자입니다. 네,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 10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허리띠가 좀 조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허리띠가 조인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퇴출 에너지원이 된 화석연료 산업 좌초 자산에 대해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4부에서는 미국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 해킹과 관련해서 IT 속으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